최근 조선 왕릉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서삼릉 효릉이 오는 8월부터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이 효릉은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 부부의 무덤입니다. 사실 서삼릉을 비롯한 조선 왕릉에는 왕실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많이 얽혀 있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 이 이야기들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조선 왕릉이 선정이 됐다, 지정이 됐다는 등재가 돼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조선 임금은 27대까지 이어졌는데 27명의 왕과 왕후가 다 묻힌 겁니까? 그러니까 쌍분도 있고 합장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능 이게 이 세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44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북한을 통틀어서 조선 왕릉은 44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시묘 그 재릉인데 그리고 2대 임금인 정종과 부인 정한왕후 김씨의 후릉 이것이 그 북한 개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기는 빠졌고 또 빠진 왕릉 중에서는 그 연산군과 광해군의 부묘가 있는데 폐위되었기 때문에 그 능이 아니라 묘의 칭호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식 왕릉이 아니어서 뺐다라는 건데요. 폐위된 것도 서러운데 왕릉에서까지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붙이면 2차 가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역사적인 평가는 지금 엇갈리고 있잖아요. 광해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능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좀 박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근데 인종 부부의 효릉이 오는 8월부터 대중에게 개방된다고 하는데 8일이요. 그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서삼릉에는 그 인종의 효릉 외에도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왕후 윤씨 그리고 철정과 부인인 철인왕후의 예릉 등이 있는데요. 이 다른 왕릉은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효릉에 들어가는 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국내 농가에 젖소 종자를 공급하는 젖소 계량 사업소를 거쳐 들어가야 됐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서. 가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출입이 좀 곤란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젖소 계량 사업소를 거치지 않은 관람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서삼릉을 조성한 겁니까? 이 서삼릉은요, 좀 탄생부터가 좀 지극히 정치적이에요. 아시다시피 중종은 1506년 반정으로 즉위가 되지 않습니까?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조광지처를 폐출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폐출대 부인이 당경왕후 신씨인데 남편이 왕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쫓겨나가지고 7일의 왕비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드라마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당경왕후의 아버지가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한 신수군이라는 분이었는데 반정가담을 거부를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정 세력들이 당경왕후가 있을 경우는 후환이 두렵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폐출을 시켜 인 건데 억지로 시킨 거죠. 그 뒤에 중종이 얻은 두 번째 부인이 장경왕후 윤씨죠.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여인천하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7일의 왕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도 많이 나오는 단골 소재인데 이 두 번째로 중종의 부인이 된 장경왕후 윤씨는 그 오래 살지는 못하셔요. 그러니까 1515년에 25살에 아들인 인종을 낳는데 산후증, 후유증으로 해서 6일 만에 승하를 하고 말죠. 그런 뒤에 이 장경왕후의 희릉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 처음에는 태종의 헌릉, 지금 서초구에 있잖아요. 헌릉 서쪽 언덕에 그렇게 조성을 시킵니다. 근데 헌릉에 조성한 무덤이 어떻게 서삼릉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좀 정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당대 권신인 김한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적인 정광필이라는 분을 죽이려고 갖은 모략을 꾸미는데 그러다가 정광필이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 조성의 총책임자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저 정광필 때문에 능을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물도 새고 난리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모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광필은 유배를 당하고 결국 장경왕의 희릉은 고향 원당 지금의 서삼릉으로 옮겨오는 그런 스토리가 됐죠. 헌릉으로 옆으로 간 지 22년 만에 이렇게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경왕후의 능을 그렇게 옮긴 뒤에 7년 만에 그러니까 1544년에 이제 남편인 중종이 죽는데 이때 중종의 정릉을 그 희릉, 그 장경왕후 능 옆에
서쪽 언덕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들인 인종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곁에 묻히게 되죠. 인종은 내가 죽거든 반드시 부모의 능 곁에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되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 서상릉에 그러면 묻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아들인 인종 이렇게 세 분이 묻힌 건데 예. 그런데 이 꼴을 볼 수 없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예요?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인 그 문정왕후 윤 씨였는데 그때 이제 봉원사 주지였던 보우하고 문정왕의 동생인 윤원영이 소곤거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봉원사 앞에 보면 선릉이라고 있는데 네. 선릉은 성종과 부인인 정현왕 무덤이거든요. 네. 강남구에 있잖아요. 선릉. 예. 그 근처에 명당이 있는데 거기로 중종 무덤을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떼어놔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종과 장경왕후가 아니라 중종과 문정왕후 세 번째 부인이 묻혀야 된다라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죠. 아유,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렇게 다 강제로 떼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당시에는 했었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 배후에 문정왕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문정왕후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전 부인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거 사실 꼴 보기 싫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중정릉인 정릉은 그 지금의 서삼릉에서 선릉 곁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게 성종과 정현왕릉인 선릉과 중종릉인 정릉을 묶어서 우리가 지금은 선정릉이라고 하잖아요. 강남구에 있는. 네네. 그렇지만 남편과 같이 묻히겠다라고 억지를 부려서 중종과 장경왕후를 떼어놓은 문정왕후 세 번째 부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남편의 무덤을 옮긴 바로 그곳 정릉 자리가 길지가 아니라 최악의 흉지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종종 지나가는데. 그 근처가 아니라 중정릉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예. 거기가 지세가 좀 낮은 곳이어서 그 낮은 것이니까 흙을 좀 쌓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 비용만 거만금이 들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일부러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높인 거고 그렇게 무역다짐으로 정릉을 이장을 했지만 흉사가 이어지는데 해마다 한강물이 불어서 넘치면 정릉의 제실까지 막 차오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고 백성들 동원해서 막 흙 쌓고 이러니까 그 실록을 보면 이것을 두고 백성들이 비분관계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정왕후가 1565년에 돌아가시는데 그토록 염원했던 남편과의 죽어서 만남 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정왕후는 저 멀리 태릉에 있는 노원구에 있는 태릉 거기에 묻히거든요. 다 그러면 흩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인인 당경왕후 신씨의 능은 경기 양주의 온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편 중종은 강남의 정릉에 묻히고 첫 번째 부인인 당경왕후는 지금 얘기했던 경기 양주에 묻히고 두 번째 부인인 장경왕후는 고향 원당 지금의 서삼릉에 묻히고 세 번째 부인인 문정왕후 윤 씨는 태릉에 묻히고 그런 식으로 뿔들이 흩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흩어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종의 처지를 생각하면 좀 딱해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정왕후 입장에서 보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런 격이 돼버린 그런 경우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종의 무덤을 옮긴 결과 이것이 사실은 더 끔찍한 재앙을 낳았는데요. 임진왜란 중이던 1593년 4월 13일 날 이제 그 보고가 하나 올라오는데 외적이 성종 부부능인 선릉과 중종릉인 정릉을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럼 도굴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현장 발굴에 즉각 나섰는데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하죠. 보고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 외적이 선릉과 정릉을 파헤쳐서 소장품을 가져가고 관을 구덩이 밖에서 불태워버렸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요. 특히나 중종이 묻힌 정릉에서는 뭔가 형체가 완전한 시신 하나가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라같이 돼 있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혹시 중종의 옥체가 아닌가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그렇죠. 지금 근데 50년 승하한 지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렇게 형체가 남아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라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 시신이 정말로 중종의 유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조상의 무덤이 되게 된 거니까.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끔찍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젊어서 중종을 모셨던
그 이들이 총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유해를 보고서 각자 자기가 본 바를 기록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의견서를 보면은 키도 그렇고 풍채도 그렇고 이건 중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중론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 뭐 하냐면 이 정릉뿐만 아니라 선릉 즉 성종과 정현왕후 유인 씨의 무덤에서도 뭔가 불탄 재가 있는데 예. 거기서도 뼈 조각 같은 것이 계속 보고 올라온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는 그러면 중종의 뼈 조각도 있고 성종 부부의 뼈 조각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맞냐 아니냐를 두고 설왕설래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유골이 정말로 중종이나 성종 부부의 육체인지 아닌지 단정해서 누가 그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도 그렇고 기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손으로서 예를 들면 외국한테 지금 도구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무덤도 아니고 왕에. 그러니까 큰 죄를 짓는 건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치욕적인 사건이어서 그 두 개의 왕릉이 그 외적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훼손된 이 사건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일흥의 치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무덤이 일흥의 치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란 이후에 윤안성이라는 분이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 사신단에게 절대 일흥의 치욕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외적이 훼손한 일흥 즉 선릉과 정릉에는 소나무와 잣나무 가지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흥송백 불생지라는 정말로 참 그 회한에 가득 찬 그런 시를 건네줍니다. 결코 일흥의 치욕, 일흥의 송백을 늘 기억하면서 포로 귀환 외교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라라는 뜻에서 이제 그런 시를 적어준 거죠. 앞서 제가 종종 지나다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정릉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역사 이야기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서삼릉 이야기를 이제 처음 시작했다가 선정릉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정릉에 그런 그 끔찍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종이 글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런 점 치욕이 더 이렇게 뭐 좀 그런데요. 네. 다시 서삼릉 이야기로 돌아오면 중종이 그렇게 떠나가고 인종과 인종의 친어머니인 장경허가 지키고 있던 그런 능에 나중에 강화도령으로 살았다가 왕에 오른 철종 그리고 철인왕후 김씨가 들어서는데요. 이 중종릉인 정릉이 맨 처음 조성되었던 곳에 그대로 그 두 철인왕후와 철종의 무덤 예릉을 거기다 이렇게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인종의 효릉과 장경왕후의 희릉, 철종 부부의 예릉에서 합쳐서 이제 서삼릉이 된 거죠. 그것도 저도 사실은 이게 조선왕릉을 잘 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발길이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역사는 좀 더 다르게 남다르게 좀 들리는데요. 이번에 능이 공개되는 인종은 굉장히 단명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31살에 돌아가셨고요. 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최단기간 제위한 분이에요. 8개월 10일 정도 제위하다가 승하했습니다. 기막힌이라고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장경왕후가 아들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승하기 직전에 호련히 앉아서 손수 유언장을 써내려갔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죠. 지난해 여름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엉명이라고 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름을 벽에다가 막 써붙였다라고 이제 그런 유언을 남겼죠. 그러니까 운세로 보면 굉장히 명이 짧을 사람이니 이름을 엉명이라고 지어라. 억만년을 살라고 이제 엉명이라고 했다라는 거여서 인종의 아명이 엉명이 됐는데 그런데 인종이 6살 때 세자가 6살 때 이름을 이제 호로 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이 될 세자의 경우는 일부러 어려운 한자를 택해서 그것도 한자만 쓰는 외자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름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그 이름자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자만 지어야지 그런 이름을 이제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종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한자 호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어머니 꿈에 나타난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게요. 그것이 뭐 31살이 단명한 것도 그렇지만 이 세자 자리에 또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6살 때 세자로 책봉이 됐는데 25년 만에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이제 왕에 오른다라는 건데요. 원래 그 인종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저분은 그 요순처럼 성군이 될 분야라는 찬사를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아깝게 9개월도 안 돼가지고 제의한 것으로 이제 끝나죠. 진짜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종의 사인은 뭡니까? 공식적인 사인은 지나친 효도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종이 병에 걸리니까
세자가 이제 곡기를 끊었죠. 인종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중종이 승하를 하니까 인종 세자는 뜰 아래 엎드려서 엿새 동안이나 물앙목음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하고 5살 동안이나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인종의 몸이 돌이킬 수 없이 쇠약해지고 그런 인종이 승하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임금으로서 정사를 처리하는 게 뭐냐면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한 조광조의 관작을 복구하라는 특명과 함께 혈량가, 우리가 한국사에 배운 과거 없이 청구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 혈량가를 회복시키라라는 마지막 이제 정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1545년 7월 1일 날 승하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근데 아까 공식적인 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데 있습니다. 그 인종에게는 어려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 아까 얘기했던 새어머니 문정왕후인데 예. 이 문정왕후는 친아들 낳잖아요. 경원대곤이라 해서 나중에 명종이 되는 분인데 이분을 옥자에 올려놓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인종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여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뭐 세자가 기거하던 동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세자의 침소가 밖에서 이렇게 잠겨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 불지른 혐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언노의 그런 지시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섰고 결국은 세자가 그 처소를 급히 찾은 귀인 정씨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흉흉했던 모양이네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45년 4월에 인종의 건강이 이제 나날이 나빠지니까 예. 인종의 세자 시절 스승인 김인우라는 분이 내가 스승의 임금의 세자의 스승이었다라는 예. 자격을 내세워서 예. 그 인종의 약제를 처방하는데 반드시 내가 나를 좀 참여하게 달라라고 이제 끈질기게 간청을 뭔가 했는데 이상하네요. 예, 참석이 거부되니까 그러면 제발 다른 곳에서라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역시도 이제 거부가 됐는데요. 나중에 우암 송시열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분이 김인우가 그렇게 한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같이 보냈죠. 우리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수제 이렇게 되면 갑자기 독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의심했던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정왕후가 상당히 좀 괴롭힌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 실록에 나와요. 실록에.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관이 실록에 부흥 기사를 문정왕후의 부흥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예. 인종이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가끔씩 문정왕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홀로 된 첩, 문정왕후 본인을 얘기하고 약한 아들 명종을 얘기를 하죠. 홀로 된 첩과 약한 아들이 어떻게 몸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제발 주상은 우리 가문을 살려달라라고 이제 부단히 괴롭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부왕의 상중이 슬퍼함이 지나쳤던 인종은 문정왕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채근을 하니까 더욱 근심이 쌓여서 승하하게 됐다라고 실록에 그렇게 사관이 썼습니다. 인종이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서 정말 햇빛이 쨍쨍대는 무더운 날 맨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의 노염을 풀었다라는 기사도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인종의 죽음은 좀 심상치 않은 거네요. 그런데 이게 더 심상치 않은 거는 1548년 8월 30일자 명종실록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 기사가 참 희한한 기사가 나옵니다. 내관들이 한 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관 김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인종께서 돌아가신 거는 김충우하고 석씨 등의 소행이야 라는 그런 기사가 딱 짧게 나오는데요. 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명종실록이 이렇게 해괴한 말을 내뱉은 내관 김준을 추국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끝나요. 그 이외에 이런 그 관련 기사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진실을 은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실록에 한 줄도 그거만 나오고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그런 기록 거죠.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실록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 실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수상한 느낌이 좀 들죠. 네네. 의문사의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인종의 승하를 전한 인종실록 기사가 되게 신검을 울린 게 뭐냐면 인종이 위독하던 밤 도성민들이 밤새도록 자지 않고 걸박걸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의 증세가 어떤지 자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하한 날에는 백성들이 제 부모를 잃은 듯 통곡했다 하면서 이제야 태평성대가 열리겠구나라고 기대했던 백성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실록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까운 임금이 돌아가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의 죽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선의 입장에서도 봐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만약에
계셨다면 예. 뭐 세종 못지않은 임금이 됐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참 그럴 분들이 많긴 많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일단 안타까운 얘기긴 하죠. 이 서삼릉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의 왕릉 외에도 3개의 원과 뭐 하나의 묘, 그다음에 왕자, 공주, 후궁의 묘 47기, 태실 54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의 소경원도 있죠. 이분도 또 그 귀국하자마자 다 나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인조실록을 보면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실록이 나오거든요. 이분도 실록은 뭐라고 썼냐면 마치 약물에 중독된 것 같았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분 또한 뭔가 좀 그러네요. 사연이 좀 의심스럽네요. 이건 일반적인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역시 그것도 이제 실록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서삼릉에는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 씨의 회묘도 있는데 이분의 묘도 또 장단에 있다가 또 회기동에 있다가 다시 이제 서삼릉으로 옮겨왔는데 이분도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회묘가 됐다가 연산군에 들어와서 또 회릉으로 됐다가 다시 반장이 일어나서 또 회묘로 격화되는 뭐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이 서삼릉에는 또 태실 54기가 이전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이전을 한 건데 네. 일제가 여기다가 태실을 막 몰아놓고서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태로 막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조선 왕, 조선의 어떻게 보면 정신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려는 그 의도가 역력했다. 정신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은 도대체 뭐 어디까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남산에다가 뭐 천황을 모신 신사를 만들질 않나 뭐 밀어내고 이런 거 진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어요. 일본하고는 악연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 있어서 뭐 설린 관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악연이 많은 느낌이 좀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옛날 뭐 근대 시대나 정근대 시대의 경우에는 뭐 이런 일들이 일부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좀 인정하면서 저도 관계 회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참 우리 아픈 역사가 왕릉에도 이렇게 숨어 있네요. 자,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9월 한 달 동안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구단 편성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컬처 특집 오디오 웹툰 드라마 공포의 외인구단. 원작 이현세, 극본 김민수, 연출 황영상. 제3구. 전문가들은 올 시즌 우승 예상팀으로 전년도 우승팀 황룡, 마동탁 선수를 영입한 유석, 전 국가대표 최동균 투수가 버티고 있는 동해를 꼽고 있는데 네, 단언합니다. 올해는 우리 서부가 이 야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할 터이다. 이 우승을 하겠단 말이요. 우승. 최 감독은 뭘 믿고 시즌 시작 전 그런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글쎄요. 연속 볼만 송구하는 저 선수 때문은 아닐 테고. 서부팀 오해성 투수 신인이라 그런지 볼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네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연속 8개째 볼이군요.
볼. 아, 또다시 볼입니다. 서부팀 최인혁 감독 결국 투수를 바꿀 것 같죠? 죽일 놈. 다시는 나오지 마라. 내가 너보단 잘 던지겠다. 그럼 던져보시던가. 아버지, 제가 말했죠. 아버지께 모욕을 준 저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기록을 세우고 물러나는 서부의 오혜성 투수입니다. 뭐 기록은 기록이네요. 볼만 연속 12개 던지고 들어가는. 난 놈은 난 놈이야. 세 게임 연속 홈런을 기록한 마동탁 지금 유유히 그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에 들어오자마자 저런 홈런을 보이기는 힘든 건데 가히 천재 타자답습니다. 언제 한번 직접 가서 봐야겠어. 녹화 영상만 보자니 감질이 나서 말이지. 예약해두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5승 1패라고. 패한 한 게임도 저희 팀 자체 실책이라 전승이라 봐도 무관합니다. 진 건 진 거야. 그렇습니다, 회장님. 용건을 말해. 노인네 불러 앉혀놓고 쭉 건달들 마냥 서 있지 말고.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면 팀의 실제 통솔권을 박광도 코치에게 맡긴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송 감독이 통솔권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결코 이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손 감독을 추천한 게 광도 내 놈 아니냐? 맞습니다. 손 감독님은 여전히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문제입니다. 프로 선수랍시고 엄하기만 한 손 감독님의 지휘에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라니. 우물쭈물 말고 할 말 팍팍 털어놔!